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울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울산대학교에 와주신 우리 박정웅 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 방금 소개받은 박정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현대조선 그다음에 여기 저 현대자동차 초기에 정주영 회장님을 수행해 가지고 수십 번을 울산을 제가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바로 울산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얼굴에 이렇게 비친 그 이 활력과 아주 그 이 기를 느끼고 제 마음이 아주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두 번째 맞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거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여러분 학점 따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현실인데, 근데 학점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레코드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무적으로 학점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그 이상의 뭐를 우리가 가치를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오늘, 저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서울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지금 IT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후배인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저 나름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같이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 군데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저 박정욱이라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뿌리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뭐 어떤 정도로 우리가 이 강사와 여러분 학생들과의 어떤 그 라포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1, 2분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74년 정확히 4월 12일 날 제가 말씀만 듣던 정주영 회장님을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통역장교 생활을 제대를 하고 외신 경제지에 이제 기자를 하고 있을 텐데 경제연합에서 외국어도 하고 뭐 이런 국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정주영 회장님을 보좌할 그 당시에 한 과장급을 스카우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이 된 거는 76년부터고 74년에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만난 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특히 국제협력 문제를 앞서서 하시는 전경련 부회장 시절에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그 환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악한 산업구조, 아주 우리가 그 수출품이라는 것도, 기술 집약도가 별로 없는 아주 저부가가치 노동 집약적 제품을 겨우 수출하고 한국 경제의 수출이 겨우 발돋움할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세계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뻗칠 그런 사업 계획을 하시던 정주영 회장님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다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서 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제협력 활동을 많이 하려고 정주영 회장님 보좌관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운명이랄까 정주영 회장님을 그때 처음 봤는데, 자 그러면 그 후부터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모신 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직을 그만두실 1987년까지 제가 한 13년 동안 모셨는데
제가 했던 일은 정주영 회장님이 국내든 국외든 뭐 국내에서도 헨리 키신저라든가 방문하는 외국 수상 장관 또 외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무슨 대통령 뭐 각국의 수상이라든가 경제 강요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분의 연설문도 작성해 드리고 또 어느 나라를 방문하거나 어떤 중요한 인사를 만들면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말할 때 면담 자료라고 합니다. 면담 자료를 작성하고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경제 지역에 대한 경제 조사 같은 걸 해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참고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이 공식 석상에 나가서 연설하실 때 정주영 회장님 뭐 이론은 대단히 유창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교육 배경으로 영어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주영 회장님 연설문도 써드리고 통역도 하고 이러는 역할을 제가 한 13년 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국제 협력을 펼쳤기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많이 다니셨죠. 그러면 저하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하고 출장을 가게 되면 아침 같이 먹죠. 점심 같이 먹죠. 저녁 같이 먹죠. 공백 시간에 둘이 있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현대그룹에 가까이 보좌했던 비서 못지않게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 13년 동안 많이 있으니까는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뭐 정말 굉장히 그런 친밀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목격한 바 이런 거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제가 그분의 철학, 가치관, 기업관, 세계 주요 상황에 대한 그분의 견해 이런 거를 자연히 많이 체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일지식으로다 이제 많이 메모를 했는데 막상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모실 때는 제가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나이에 비해서 이 체력 가지고 제가 정주영 회장님 모시다가 강북 삼성병원에 몇 년 사이를 두고 한 3번이나 과로로 입원할 정도로 제가 아주 정말 아주 굉장히 보람은 있었지만은 힘든 시기를 정 회장님을 모시면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정주영 회장님은 아주 힘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막상 정주영 회장님을 모실 때는 그런 이 업무에 그냥 밀리고 시달리고 막 과로로다 이러는 형편에서 그분이 정말 그땐 물론 나이도 어렸지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대한 산인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87년에 떠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늦게 철이 들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 산업사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거목이신가 하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해서 근대에 걸출한 경영인, 기업가 중에서 누구하고 비교해도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점점 저한테 이렇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에 정주영 회장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하나의 대단한 선각자,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에 커다란 획을 그으셨고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물로 이분의 기업가 정신, 그 위대한 정신, 그 선구자적인 식견, 도정 정신,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특히 여러분과 같은 후대들한테 하나의 정신유산으로서 부각시키는데 뭔가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위대한 인물을 10여 년간 옆에서 모실 수 있는 하나의 특전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명감 위에 정주영 회장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그런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책이 좀 많이 알려지고 신문에 여러 번 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제가 경제인 모임이라든가 서울의 여러 대학원 이런 데서도 요청이 있을 때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다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수님이 보내주신 계획표를 보니까는 전체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8분이 이제 그 연사가 있는데, 8분 중에서 6분들은 전부 이제 교수님들이라 그분은 그분대로다가 학구적인 측면에서 그 양반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제 조망하시겠지만은 기업인이 아닌 사람으로든 저하고 지금 문화일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병규 씨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물론 이병규 씨는 제가 그런 모시는 중에 정주영 회장님을 이제 현대그룹에서 비서팀장으로 다 가까이 모셨던 그런 분보다 저하고는 아주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도전 정신 또는 그 양반들이 기여한 우리 한국 경제 산업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라 이런 것을 어떤 학구적인 측면에서 제가 분석하고 그런 건 교수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각도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합시다. 우리 흔히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뭐 혼사철을 얘기라고 그럴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뿌리가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 하는 거.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뼈대가 있다 또는 집안이 있다 뭐 훌륭한 집안의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유전 요소,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DNA로서 우리가 바람직한 인격, 행태, 뭐 심지어 머리가 좋은 것까지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신사적인 기질로서 품성으로서의 그런 이 가풍이라든가 그 집안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자인 것은 뭘 얘기합니까? 좋은 가문, 좋은 뿌리라는 거는 그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발자취, 어른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인격, 어른들의 품성, 또 어른들끼리 주고받은 이런 것을 은연중에 체득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그걸 나타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뼈대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말이에요. 다행히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뼈대 있는 선배들의 후대예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인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이런 불세출의 훌륭한 선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후배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게 오늘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 실천과 업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에 세계에 보여준 이 양반의 창의력, 도전정신, 불굴의 의지, 결행력,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비전, 이거를 행동으로다가 정말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Miracle of Human Achievem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취의 상식적인 한계를 넘은 하나의 기적을 일군 이분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여러 각도로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는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필요할 때 인복, 깨우쳐서 꺼내낼 수 있는 용기, 도전정신, 비전, 위기에 처해서 어떤 이 불굴의 정신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리서버와 하나의 바탕, 배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같이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의 정신유산으로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내 또는 여러분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때 하나의 뼈 있는 우리 그 훌륭한 선각자가 있는 뼈 있는 우리 후대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DNA를 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라는 이 정말 탁월한 인품, 이분의 업적, 발자취, 기업자 정신을 조망해보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늘 접근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양반이 평생에 이룩한 정말 우리 경제사적으로다가 커다란 이 전환점이 된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어떤 그런 정신력, 도전정신, 리더십, 용기 이런 것을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한 1978년 봄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빌딩이 지금 서울 가면은 종로 2가에 있는 그 관철동에 있는 3일로 빌딩이 제일 좋은 빌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경련이 거기 한 3계층을 썼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국제부는 25층에 있고 정주영 회장님이 일주에 두세 번씩 나와서 전경련 일을 보시던 것이 이제 28층의 회장실인데 78년이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부회장을 지나서 회장이 되신 시기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인터폰이 왔어요. 받으니까 정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박군, 네. 자네 점심 약속 있어? 제가 점심 약속이 있고 없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정주영 회장이 찾으시는데 없습니다. 그럼 회장실로 좀 올라와. 제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어디 좀 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또 전경련 스케줄하고는 관계없이 전경련이 모르는 현대 그룹 일로다가 이제 그 중요한 귀빈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서 귀빈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통역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일 때문에 저를 찾으신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하고 내려가서 차를 타고 을지로 입구를 통해 가지고 조선호텔로 가시더라고요. 역시 그렇지. 조선호텔에서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조선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거기 이제 식당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이렇게 별실 식당이 있고 그런 건 제가 이제 빤히 아는데 왜냐면 국제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식당으로 안 가시고 메모를 꺼냈으니 객실을 찾아가더라고요. 호텔 객실을. 그 객실 가서 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했더니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주한 미국 대사 리차드 스나이더 대사가 방 한가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리고 두 분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리차드 스나이더 대사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경제계 인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부분은 상당히 친한파 주한미 대사입니다. 많은 대사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였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이미 상당히 친한 분이죠. 정주영 회장님하고 스나이더 대사. 갔더니 이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나이더 대사는 정주영 회장한테 신중하게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정주영 회장. 정말 어느 면에서 봐도 성사 가능성이 정말 전무한 자동차 독자 개발이라는 그 무모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정 회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자동차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을 합쳐서 한 개의 자동차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 규모가 1년에 40만 대 내지 50만 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5개 있습니다. 현대, 기아, 신진, 아세아 포함해서 자동차 회사가 그 당시에 4개인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4개, 5개 회사를 다 합쳐도 연간 생산량이 35만 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 문제지 망하고 한두 개 살아남을 거고. 또 하나, 지금 한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정말 1000불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내수 시장이 확보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국 경제상으로 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천년에 5,000불이 되겠습니까? 내수 시장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출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한국의 단순한 공구를 수출해도 외국인이 그걸 못 믿어가지고 품질 검사하기 전에는 선적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공업 수준.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주종품이 가발, 와이셔츠, 봉제완구 이런 걸 수출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술 기반, 무슨 인력, 무슨 자본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신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동차 공업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 종주국들이 세계 시장을 다 누비고 있는데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그럽니까? 아무도 안 살 겁니다.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기술 개발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자동차 기술 중에 핵심 기술이 물론 지금은 양상변했지만 가솔린, 휘발유를 쓰는 엔진 개발이랍니다. 그런데 산업 역사에서 자동차 휘발유 엔진 개발 기술을 전수한 후발국한테 전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나는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하고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한국 경제가 잘 되길 바라는데 자동차 포기하십시오. 괜히 그걸 해가지고 중동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국내에서 고생하고 건설로 다 일군 현대 기반을 현대가 망한다 소리는 못하고 현대가 잘못되고 고생하지 마시고 정주영 회장님이 결심만 바꾼다면은 미국의 빅3 뭐예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셋 중에 정주영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를 고르시면은 내가 미국 경제계와 백악관을 움직여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다가 한국에 조립공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해안 입쪽에다가 자동차 조립공장을 만들면은 한국의 노동력, 한국의 근면정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미국의 자동차 기반 자본력, 기술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 이 한국의 옆에 이렇게 있는 동남아시아, 뭐 중국, 태국, 무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데 앞으로다가 자동차 시장이 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텐데 그거를 미국 자동차 회사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손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은 그 당시에 스나이더 대사는 말이에요. 물론 미국의 국익도 대변한 거지만은 정말 한국 경제계를 위해서 정주영 회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말 타당한 그런 간곡한 우정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을 다 듣고 그 한 말씀은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영원히 한 챕터로 기억돼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쓴 책에 제 1장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스나이더 대사님,
한국 경제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현대그룹 그다음에 나의 장래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 회장님도 진심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한 국가의 경제를 한 사람의 인체에 비유한다면은 고속도로는 인체에 흐르는 동맥과 정맥,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 혈관을 왔다 갔다 하는 피입니다. 도로가 혈관이라면 자동차는 그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 경제계는 이제 아직 사춘기도 안 된 자라나는 소년입니다. 미국, 유럽은 30대, 40대 중년기를 넘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고. 자, 그러면은 대사님, 자라는 소년 가운데 건강한 혈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흡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이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된 지 그 당시 한 8, 9년 됐을 때요. 아직 미흡하지만 한국에 이미 혈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산업화 발돋움을 해서 필요한 것은 피, 다시 말하면 그 혈관을 왕성하게 움직일 자동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르고 공급하고 제조하고 유통하는 물건을 왕성하게 나르고 인력을 나르고 그래야만 마치 소년이 혈행이 왕성해야만 부쩍부쩍 자라고 체력이 강해지고 머리도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야만 소년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공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강, 기계공업, 화학, 전자공업 모든 공업의 총화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동차 보면은 자동차 껍데기 강철이죠. 그 다음에 엔진 기계공업이죠. 첨단장치. 요즘은 전자장치. 전자공학이죠. 자동차 바퀴 고무화학공업이죠. 그 다음에 내장품 전부 이런 것은 첨단 플라스틱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 공업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 선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이 역사적인 말이에요. 스나이더 대사님, 회장님 말씀대로다 우리가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수시장도 없고 수출 전망도 까마득하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시장 전망이 어둡다 하더라도 대사님 말씀대로 내가 자동차 공업을 육성하더라도 하다가 내가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현대그룹이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자동차 공업을 향한 디딤돌을 몇 개 놓는다면은 내가 망해도 여한이 없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 경제 발전, 우리 후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동차 공업을 내가 내 뜻대로다가 독자 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세요. 스나이더 대사도 감동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아, 망해도 내가 디딤돌 놓는 걸 평생의 보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1978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자동차 공업을 정조 회장이 독자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세계가 웃었습니다. 국내 삼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재계 리더들이 아휴, 정주영 회장이 저 자동차 공업이 뭔 줄을 모르고 옛날에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라는 걸 했어요. 자동차 수리공장 좀 해보고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공업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에 저 양반이 무모하게 저걸 해.
정말 저 결국은 망신당하고 현대 망하고 그럴 거야.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당시에 자동차 공업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신진이니 무슨 뭐 이런 건 뭐냐면 일본 거를 분해해가지고 여기 와서 소위 넉다운한 걸 아셈블한 조립 공장이었어요. 그건 자동차 공장이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만약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 공업을 그 당시에 그냥 미국 조립기지를 하고 그랬다면은 오늘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공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자동차 공업 발전이라는 게 우리 산업사에서 얼마나 이 엄청난 효과를 거둔 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자주 이런 말, 자동차는 말이야 세계에 수출됐을 때 굴러다니는 국기야 국기, 플래그 국기라고 그랬어요. 아 저거 한국 자동차야. 그리고 실제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동차 수출한 다음에 세계 공업 국가에서 한국을 눈을 부비고 다시 봤어요. 오, 한국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 그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타 공산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공업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건 우리 산업사에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더 말할 거 없이 오늘 우리 자동차가 미국 안방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제끼지 않았습니까? 동구권을 제끼지 않습니까? 중국을 누비지 않습니까? 동남아를 누비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정말 정주영 회장님은 하늘이 낸 분이에요. 하늘 낸 분. 이제 자동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냐면 다른 분들이 과연 그런 자동차 공업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안 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소위 재벌들의 이 의식구조, 멘탈리티란 건 뭐냐면은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다시 아니면 돌다리가 아니면 건너가질 않은 거예요. 설탕, 밀가루, 옷감 이런 그 소비재는 우리가 그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의 어떤 경제적인 중요성을 제가 얕보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자본력 가지고 외국에서 공장 수입해다가 설탕 공장 만들고 미원 공장 만들고 그럼 그거는 뭐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가 아니면 투자를 안 했던 그런 시절에 정말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정주영 회장님은 대단한 분이고 다시 말하면 정주영 회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히 자동차 공업을 앞서서 독자 개발을 만들고 자동차 공업을 육성할 사람은 있을 가능성은 그 당시 환경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정말 제로입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번호다가 물론 자동차 공업보다 한 7, 8년 먼저 일이지만은 경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물론 이제 그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의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가 산업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속되고 산업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하는 거를 그 양반이 그 뜻을 가지고 한국에 오긴 왔어요. 그러나 한국은 첫째 무엇보다 돈이 없어. 돈이. 60년대 후반에 한국의 재정 상태라는 거는 정말 아직도 제가 말이에요. 67년서부터 71년까지 제가 통역 장교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오는 군원,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원을 한국에 들여오는데 그걸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미 군사고문단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쓰는 아스피린, 소화제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원조에 의해서 충당되던 시절입니다. 국방, 경제 모든 것이 미국 원조 없이는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거 돈이 어디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택도 없는 얘기야. 한국이 그런 수준, 그런 산업 수준 가지고 국민들 입에 풀칠을 지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이 무슨 고속도로를 하느냐. 노였어. 세계은행 노였어. 세계은행이 최면상 한국에 실사단을 보냈어요. 한국에 이런 공업 이런 걸 가지고 고속도로 시기상조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본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한국에 고속도로를 놔본 건설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고속도로를 놔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술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곡괭이나 삽자루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건설 장비가 필요하잖아. 건설 장비가 한국에 거의 전무했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무모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짝을 만난 거야. 정주영 회장이라는 터무니없는 배짱을 가진, 터무니없는 용기, 터무니없는 발상력, 터무니없는 기계, 터무니없는 역사를 내다보는 신념을 가진 정주영 회장을 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놔야 될 텐데 육군 공병단을 내세워서 고속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는 미국 한미 군사협정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군이 허락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하고요? 보니까는 한 이태 전에 외국에 무슨 태국 가가지고 조그만 단거리 고속도로를 놨다가 지리정보 부족하고 일기정보 부족하고 경험 부족하고 입잘 부족해가지고 피박살이 나서 무지무지하게 손해를 보고 왔지만 해외에서 고속도로를 조금이라도 놔본 경험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라는 데가 있고 그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고속도로를 협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아까 자동차에서 얘기했을 게 어떤 사람이니까 대단한 비전과 직관력, 내다보는 눈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소위 어려운 말로 교호했어요.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이끌고 용기를 붙들어서 둘이 야합이 돼가지고 둘이 이렇게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고속도로 건설을 정말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외국의 무슨 미국, 그 다음에 세계은행, 일본 이런 데뿐만 아니라 국내 분위기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 공화당 중진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듣고 꼼짝 못하고 모시는 분이 있으면 이효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사범 때 은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말리는 거예요. 박 대통령한테. 고속도로 세계은행 말이 맞습니다. 미국 말이 맞습니다. 일본 말이 됐습니다. 그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 이전에 우리 돈 없습니다. 기술 없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그거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이제 우리가 5.16 혁명 일으켜가지고 발돋움하는 지가 한 5, 6년째 되는데 그거 했다가 재정 파탄 나가지고 민생고가 더 어려워지면은 국민 여론이 들고 반정부 시위가 확산돼가지고 우리 혁명 실패하고 나라 망합니다. 하지 맙시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이효상 씨를 비롯해가지고 공화당 중진들이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포기하게끔 설득단을 모집해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한편 정주영 회장은 저 무직한 이 건설쟁이 정주영 회장이 물정 모르는 박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제 일거리 만들려고 그런다. 일거리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일거리만 해서 저 돈 벌려고 그런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든 말든. 그리고 저래가지고 저 무식한 양반이 건설부 장관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런다. 뭐 들끓었어요. 그러나 두 분 의지는 굽히지 않고 결행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서 결행해요. 거기는 피눈물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어디서 나냐. 재원이 뭐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야. 세계에서 뭐
국제기구 뭐가 아무도 돈을 안, 어떻게 했냐. 우리 그당 고전에 월남 파병을 했죠. 월남 파병에서 벌어들인 파병 장병들의 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춘궁기가 있어가지고 봄에 굽는 사람이 많아서 밀가루, 곡물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받은 원조. 그거를 싼 값으로 팔아서 일부 재원 조달하고. 정말 눈물겨운 거는 그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파독 광부하고 간호원들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파독 광부하고 간호원이 뭐 눈물겨우냐. 정말 눈물겨운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원하는 광부들이 뭐냐면은 대졸은 안 된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부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그 뭐 광산 기반 이슈인데 그런 광부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졸자들이 전부 학력을 하향 위조를 했어요. 그리고 광부 경력도 정말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광부들이 독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들, 간호보조원들, 우리 지금은 뭐 여러분들 체력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 세대인데 저도 지금 등치가 작죠. 우리 여자분들은 더 했어요. 그런 분들이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호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 간호 업무가 아닙니다. 독일 백인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일, 그게 뭐냐면 그 독일 사람들, 거구들, 치매 환자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이 독일하고 서양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몸이 장례 이전에 깨끗이 몸을 닦고 심지어는 화장까지 합니다. 그게 서양 장례 풍토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그 큰 거구들을 우리 정말 연약한 체구를 가진 우리 간호사들이 그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서양 여자들, 서양 간호사들이 안 하는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간호사들이 파독됐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열악하고 이 진폐기능 이런 것 때문에 서양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깊은 수백 메타 신부채광 이런 데 한국 광부들이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급료를 담보로 독일에서 돈을 꼬았어요. 그것들이 미천이 돼가지고 우리 고속도로를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정 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한테 영양실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찌들린 한국이라는 경제 체질에 혈관을 깔은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께서 굉장히 건강하신데 고속도로 건설 기간 중에 거의 매일을 이 박스처럼 된 그 하드탑 집차에서 고개를 제대로 못 가누고 그래서 이 목 디스크가 굉장히 노년 후기까지도 굉장히 괴롭힌데 그때 얻은 병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단위 거리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전체 길이로 봐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에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여타 장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세계 고속도로 역사에서 그런 진기록을 내가지고 한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없었더라면은 박정희 대통령 의지 하나로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이런 게 있었고.